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에 위치한 산내 골룡골입니다. 파릇파릇한 봄의 생기가 솟아나고 있는 산내 골룡골.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룡골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총살과 안매장이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처형할 곳이 없다 보니 군의가 경찰이 선택한 안매장 처형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변의 산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가장 긴 구덩이 한 200m에 가까운 구덩이가 있을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긴 무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7,000명에 가까운 7,000명 이상으로도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한국전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구금되고 체포되고 이쪽에 와서 총살까지 당하고 안매장 당했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그 산내 골룡골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 중 이른바 빨갱이로 불렸던 사상범들,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이곳 산내 골룡골로 끌고 와서 긴 구덩이를 판 뒤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겹겹이 쌓은 채 안매장하는 실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뭐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겪었던 인생이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성장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말을 좀 듣게 됐는데, 그 6.25 동란이 나고서 7월 1일 날이 그 대전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재수자들이 아마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소장 이하 그 사람들이 해산명령을 내려놓고서 다 피난을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용자들을 놓고 이게 뭐가 파옥이 되거나 잘못되면 대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또 그 특별경비대원, 그 치안 문제로다가 그 편성된 특별경비대가 그 인원이 그 파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 저지했던 그런 7일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게 법무부 행정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치범들, 또 사상범이라고 하는 또 보도연맹 이런 분들을 갖다가 분류 작업을 해서 분류 작업을 한 끝에 명적과에서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그 결박을 해가지고 그 골라낸 사상범들, 보도연맹 이런 분들을 그 산내로 골룡골로 호송을 해서 그 처형이라고 할까요? 뭐 학살이라고 할까요? 뭐 서론 위치에 따라서 말은 다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대전 형무소를 비롯하여 그 여러 곳에 있었던 그 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들, 그 당시 재소자의 뭐 80~90%가 좌익사건 관련자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끌어다가 죽인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양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이곳 대전 산내 골룡골에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100여 곳이 넘는 전국 각지에서 정부나 좌익, 우익단체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죽음마저 죽여버린 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묻어버린 거죠.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붉은 과거를 씻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게 그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죽여야 할 놈들의 명단이 돼버린 것이죠.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른바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부역제 처벌, 즉 그 인민군이 점령했던 기간에 이 좌익에 협력했던 사람들, 완장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이
내지는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재판을 통한 과정도 좀 그 있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신문 기사도 그 많이 보도가 되는데 몇백 명 단위이지만 실제 죽은 사람은 재판 없이 죽은 사람은 뭐 그 수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13년, 14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탄압을 받아야 그 얼마나 지긋지긋해야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냐고. 저도 그 아버지가 그 대전 형무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망했으니까 연좌제라는 것이 우리 그 앞에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시에 제주신문 사삼 취재반이 제주 사삼은 말한다라는 취재를 하고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그 사삼은 말한다인 이라는 제목에 참 시사하고 있는데 성격을 드러내지 못했죠. 사삼 그 자체의 취재 결과의 여러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료나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서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증언 혹은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 사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엄청난 대량 폭력, 민간인 학살 문제였죠. 제주도민들의 그 10분의 1 가량이 최소 그 대량 학살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주 4.3으로 인한 희생자들 중 많은 분들의 신원이나 유해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면은 거기 그 지역만 가면은 그냥 복받치고 그 맨 처음에 갔을 적에 보니까 거기 밭갈이 하면서 그 시신들 나오니까 주섬좀 그 뼈들을 이제 모아놔 가지고 이게 비루프에다가 이게 덮어놨더라고요. 그걸 딱 하게 보는 순간 진짜 이거는 나 한 며칠 동안 진짜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여기에 저것이 아버지 시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목매가지고. 산내 권령골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순항쟁 관련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게 제주 4.3 진압을 위한 파병을 명령했는데 같은 민족을 토벌할 수 없다는 지창수 상사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사병들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명령 하달자를 사살했고 반군을 조직해 여수로 진격했던 사건이 바로 여순항쟁입니다.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관계자를 포함해서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자들이 미결수 감방에 굉장히 많이 수감돼 있었어요. 이 사진은 7월 초, 그러니까 7월 3일과 5일 사이에 있었던 한국군 헌병과 경찰에 의한 그 학살 장면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군 헌병으로 보이는 군인들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대전 형무소를 경비했던 특경대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실 더 중요한 피사체는 수많은 시신들 그리고 시체가 되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장면을 포착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죠.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고, 사실 한국전쟁의 어떤 민간인 학살 사건이 시각화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진 18장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들이 시각화되었다고 봅니다. 대전형무소에서 분류 작업을 해서 호송을 해다 준 호송 책임자는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탑승을 시켜서 그 호송을 해서 인솔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산내 삼거리 대성동으로 기억하는데 대성동에서 권령골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 그 냇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냇물이 여름이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어서 거의 자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락구가 트럭이 그 안에까지 그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풀밭도 있고 이렇게 잡초가 있는 그 냇물가에 차를 정박해 놓고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결박한 거를 이제 하차를 시키나요? 하차를 시켜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저 위에
그 처형하는 장소, 그 학살하는 그 장소에서 인솔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또 호루라기를 불거나 하면 그 위에 이제 고기까지만 돼 있고 올라가면 거기서 총소리가 나니까 그때 그 경비대원들이 아,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 위에 가서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때 이제 인지를 했답니다. 그 특별 경비대원들이 산내 현장에 갔다 오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유,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유,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같다고. 겁에 질린 얼굴로 왔기 때문에 올라가 봤대요. 올라갔더니 이게 구덩이를 길게 팔고서 거기다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왼쪽 발인가 오른쪽 발을 이렇게 이게 어깨를 이렇게 밟고서 이 총으로 이렇게 두개골을 쏘는, 무릎을 꿇혀서 이렇게 구덩이 앞에다 세워놓고 총을 쏘면 이게 사람이 그 총에 맞으니까 굴러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신이 잔뜩 있으니까 굴러 떨어지면 요거를 많은 사람을 쏴야 되기 위해서 차곡차곡 쏴야 되니까 인근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시신을 이렇게 끄잡아 내려서 다리를 끌든지 끌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쌌답니다. 쌌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죽했겠어요? 그 아버지도 놀랬고, 저희 아버지가 그 6.25 동란 당시에 27이었습니다. 나이가요? 27인데 보니까 아는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래요. 준영이, 준영이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흙을 엎었는데 그 안에 설 맞아서 그랬는지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한 방 쏴달라고 하더랴, 우리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이 분명한데 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쐈대요. 왜? 고통을 멈추게 해주려고. 그러고서 차를 타고 형무소까지 왔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야, 이게 오면서 이게 그랬는데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게 잘한 일인가? 명령을 해서 했지만 이게 이 보고서에는 이 학살의 그 가해 명령의 주체가 일단 명시돼 있고요. 탑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층에서 학살 지시가 내려왔고 학살을 수행한 것은 한국군 헌병과 어쨌든 한국군 헌병과 경찰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A-1이라고 돼 있죠. 그 미군 정보, 그러니까 미군이 보고서를 쓸 때 미군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A1부터 F6까지 있어요. A, B, C, D, E, F는 정보 소스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러니까 A라고 한다면 이건 확실히 확인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4, 5, 6이 있는데요. 1, 2, 3, 4, 5, 6은 마찬가지로 정보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군도 당시에 한국 군경에 의한 그 자국민 학살, 특히 이제 사상관계 사건 혹은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민간인 학살이 명백한 사실로 미군에 의해서도 인지되었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밥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장교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군을 창설할 때부터 하우스먼과 함께 같이 개입해 왔고요. 그 활동 반경이 한국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극동사령부가 위치한 일본과 그리고 미 본국에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보고서는 그 자체로 미군의 개입을 혹은 미군의 책임을 또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보고서의 서술 방식이 목격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와 이 사진 말고 다른 보고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미군이 학살 현장에 직접 이렇게 관리 혹은 감시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시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3자, 목격자,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이 아버지 재패 가시고 집에 남은 사람은 할머니하고 나 삼촌 두 분인데 삼촌 두 분도 어렸죠. 할머니가 나 4살 때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13살 때. 그러면 작은아버지들이 결혼도 안 한 작은아버지들이 막연말로 아버지가 장남인데 그 재산이 나 것으로 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이 두 작은아버지가 나눠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가 그때부터 떠돌이 객지 생활이 된 건데 장가 가서 자식들이 낳기 전까지는 피눈물 난 세상을 살았어요. 피눈물 난 세상. 하루에 한두 번만 운 것이 아니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지. 말하자면 평생을 떠돌이 혼자 생활하면서 하다 어렵고 어려서부터서 하여튼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부터서는 요즘에 개도 그렇게 안 세상을 살 거예요. 요즘에 개도 그렇게 안 살아. 세상을 허무게 살아온 인생은 의리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밥 먹고 내 새끼들 다 키웠으니까 좋은 세상만 살다 죽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이제 남보다는 나이가 작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귀도 어두워지고 참 보는 눈도 어두워져버리고 이제 내 인생도 다 돼가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억울한 걸 어디다 다 하소연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죠. 단지 우리 아버지 너무나 젊어서 돌아가신 거 아버지 한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한도 못 풀어주고 못 배우고 못 나서 근데 좀 더 내가 배우고 잘났더라면은 우리 아버지 인생에 조금치라도 죽음에 대한 억울한 도움이라도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것을 전부 못 해준 것이 한이 내가 아마 죽어도 그것이 한일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간첩 신고, 이제 이런 게 간첩이다 하고 경찰에서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부역자로 처단된 사람들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게 간첩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렇게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정말 입도 뻥끗 하지 못하고 그 주변과의 교류도 끊어졌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고 애도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죽인 자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하는 이유는요, 죽여도 된다예요. 죽여도 된다 하는. 근데 절대로 단 한 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죽여서 안 된다는 인권의식이 커져야만 집단 학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 대립을 통해 당시의 국가 권력은 부당한 명령으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살인자 혹은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국가 권력자들이 이념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